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문 앞엔 경찰 2명, 그리고 울부짖는 시어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연기를 하고 있었죠. 며느리가 자기를 집에서 쫓아냈다고, 여기는 자기 아들 집이라고 소리쳤습니다. 경찰이 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이 집 명의가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냐고요. 저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등기부등본도 함께 내밀었죠. 제 이름으로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5년을 참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끝입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는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제 이름은 김수진, 올해 34입니다. 결혼한 지는 5년이 됐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5년째 지옥에서 살고 있었다고 말하는 게 맞겠네요. 모든 것은 결혼 첫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첫 명절, 친정에서 받은 비단 저고리를 곱게 차려입고 시댁 문을 열었을 때 시어머니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한마디 했습니다. 얼굴도 별로인데 뭘 믿고 우리 집에 왔어? 그 말에 저는 얼어붙었지만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엄마가 원래 저렇다고 신경 쓰지 말라고만 했죠. 그날부터 시작된 지옥은 매일매일 저를 갉아먹었습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저는 새벽 4시에 일어나 30가지가 넘는 음식을 혼자 준비해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며 이따금씩 소리만 질렀죠. 국간이 왜 이러냐고, 이게 음식이냐 개밥이냐고. 그리고는 제가 3시간 동안 정성껏 차린 상을 발로 엎어버렸습니다. 음식이 바닥에 쏟아지고 그릇이 깨지는 소리. 저는 그 앞에서 무릎 꿇고 치워야 했습니다. 죄송하다고, 다시 만들겠다고 말하면서요. 하지만 돌아오는 건 차가운 한숨뿐이었습니다. 명절만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일주일에 3~4번씩 예고 없이 우리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저희 집 열쇠를 멋대로 복사해서 가지고 있었거든요. 새벽 6시, 저는 알람 소리가 아니라 현관문 열리는 소리에 잠을 깼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허락도 없이 냉장고를 뒤지고 옷장을 열고 심지어 침실까지 들어왔습니다. 아직도 자냐고, 청소는 했냐고, 돈 관리도 제대로 못하냐고 소리쳤죠. 제가 어제 야근을 해서 피곤하다고 말하면 변명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자가 무슨 일이냐고, 집이나 제대로 챙기라고 했죠. 그날 저녁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래요, 시어머니가요. 남편은 한숨만 쉬었습니다. 엄마 말이 틀린 것도 아니지 않냐고, 우리 애 낳으려면 쉬는 게 낫지 않겠냐고 말했죠. 결국 저는 7년 동안 다니던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제 꿈도, 제 경력도, 제 통장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이제 저는 남편이 주는 생활비로만 살아가야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없게 되자 시어머니의 갑질은 더 심해졌습니다. 우리 아들 돈으로 빈둥거린다고, 애는 언제 낳을 거냐고, 친정 엄마는 딸 교육도 제대로 못 시켰다고 매일 같이 말했습니다. 친정 엄마 얘기가 나올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결혼할 때 평생 모은 돈으로 아파트를 사주셨습니다. 3억 원이 넘는 돈이었죠. 힘들 때 이거라도 있으면 의지가 될 거라고 하시면서요. 어머니의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저는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언젠가는 인정받을 거라고, 가족이 되면 괜찮아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5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으러 간 병원, 의사 선생님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혼자 왔냐고 물으시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여셨죠.
유방암 3기입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암이라고요? 저한테요? 떨리는 손으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병원인데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 암이라고 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대답은 무덤덤하기만 했습니다. 아, 그래. 알았어. 이따 병원 간다고. 그게 다였습니다. 걱정하는 목소리 하나 없었습니다.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났습니다. 남편은 오지 않았습니다. 1시간 반이 지나서야 남편이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짜증 섞인 표정으로 말이죠. 미안하다고, 일이 좀 많았다고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다시 설명했습니다. 3기 암이라고, 즉시 항암 치료가 필요하다고요. 남편의 첫마디는 병원비가 얼마나 나오냐는 것이었습니다. 병원을 나서는 길,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이가 암이래요. 유방암 3기라고요. 스피커폰으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아들 고생이네. 애는 이제 완전히 포기해야겠구나. 차라리 죽어버리라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뒷자리에 앉아 그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족이니까 힘이 되어줄 거라는 기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일주일 뒤 첫 항암 치료를 받았습니다. 항암제가 몸에 들어오는 순간 세상이 뒤집히는 것 같았습니다. 구토가 멈추지 않았고 온몸의 뼈가 다 부서지는 것 같았습니다. 간호사가 보호자는 어디 있냐고 물었습니다. 없다고, 혼자 왔다고 대답했죠. 항암 치료 후엔 누군가 모시고 가야 하는데 어쩌냐고 걱정하시는 간호사에게 저는 괜찮다고, 혼자 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남편은 없었습니다. 또 회식이라고 했죠. 시어머니는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화장실 바닥에 쓰러져 혼자 토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거울을 보니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빠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5년을 참았는데 이게 끝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지옥은 지금부터였으니까요. 항암 치료가 시작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머리카락은 거의 다 빠졌고 몸무게는 10kg이나 빠졌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저는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은 다음 날 온몸이 천근만근 같았지만 저는 부엌에 서 있어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말했습니다. 암 환자라고 해서 게으름 피우면 안 돼. 밥은 해놓고 죽어야지. 오늘은 좀 쉬어도 되냐고 물었더니 꾀병 부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기도 젊었을 때 아파도 다 했다면서요. 시어머니는 오늘 아들이 좋아하는 갈비찜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고기는 시장에 가서 직접 사오라고요. 결국 저는 시장에 갔습니다. 걸을 때마다 현기증이 났지만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며 고기를 샀습니다. 집에 돌아와 갈비찜을 만드는 동안 3번이나 화장실에 가서 토했습니다. 저녁 남편이 돌아와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하지만 제 얼굴은 한 번도 보지 않았죠. 식사가 끝나갈 무렵 남편이 말했습니다. 방을 따로 쓰자고요. 냄새가 난다면서요. 항암 치료를 받으면 몸에서 약 냄새가 난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걸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할 수 있나요? 그날부터 저는 작은 방에서 혼자 잤습니다. 시어머니의 방문은 더 잦아졌습니다. 이제는 일주일에 5번씩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병문안을 온다면서 제 건강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집안 곳곳을 뒤졌습니다. 통장이 어디 있냐고, 보험 증서는 어디 있냐고 물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자기가 보관하겠다면서요. 혹시 모르니까라니 그게 무슨 뜻인가요? 시어머니는 제 서류들을 가져가기 시작했습니다. 보험증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통장까지 말이죠. 그건 제 거라고 말하자 시어머니는 소리쳤습니다. 뭐가 내 거야? 다 우리 아들 돈으로 산 건데.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결혼 전에 제가 7년간 직장 생활을 하며 모은 돈이 1억 원 있었습니다. 그리고 친정 어머니가 주신 아파트가 3억 원, 제가 들어둔 생명보험이 5억 원, 주식과 펀드가 3억 원이었죠. 총 12억 원 정도의 재산이 제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그걸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화장실에 가려고 거실을 지나가는데 시어머니와 남편이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생각보다 재산이 많더라. 합치면 12억은 되겠어.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잘 됐네요. 라고 시어머니가 다시 물었습니다. 의사가 뭐래? 얼마나 남았대? 1년 정도요. 길어야 1년 반. 그리고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다 우리 거야.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다 우리 거라고요? 제가 죽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말인가요? 몸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저는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시어머니가 서류 뭉치를 들고 왔습니다. 집 명의를 아들한테 옮겨야 한대요. 혹시 모르잖냐고 상속세도 아껴야 한다면서요. 하지만 이 집은 제 지분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의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너 죽으면 어차피 다 우리 아들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너 죽으면 이라고 대놓고 말하다니. 저는 그 서류에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이상했으니까요.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만약을 위해 재산 정리를 하자고 통장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관리하겠다면서요. 통장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았더니 남편은 몰래 비밀번호를 바꿔버렸습니다. 제 돈인데 제가 쓸 수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무단 침입은 더욱 노골적이 되었습니다. 새벽 한낮 저녁 가리지 않고 들어왔습니다. 어느 날은 제 옷장을 뒤지더니 친정 엄마가 사주신 코트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 옷은 왜 여기 있냐고 버리겠다고 했습니다. 그건 어머니가 사주신 거라고 말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어차피 너 죽으면 쓸 사람도 없잖아. 내가 입을게. 그리고는 정말 가져가 버렸습니다. 어느 날은 제 화장대를 뒤지다가 친정 아버지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돌아가신 분 사진을 왜 여기 놔두냐고 재수 없다면서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저는 울면서 그 사진을 주웠습니다. 하지만 더 끔찍한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듣는 앞에서 대놓고 이런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비 아까우니까 치료 포기하는 게 어때? 어차피 삼비면 가망 없어. 항암 치료 가지 말라고 설득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아들 돈 낭비하지 말라면서요. 제가 몸이 안 좋다고 하면 영양제를 주는 척하면서 그냥 물만 줬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제가 빨리 죽기를 바라고 있다는 걸요. 구박도 모자라 이제는 죽으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재산만 노리고 있었던 겁니다. 아픈 건 몸이 아니라 마음이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희망을 완전히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가족인데 설마 하는 마음이 있었죠. 하지만 그 희망마저 산산이 부서지는 날이 왔습니다. 그날 저는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항암 치료 5차를 마친 날이었습니다. 치료실을 나와 화장실로 향하던 중 계단 뒤편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애가 죽으면 재산은 다 우리 거야.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보험금도 짭짤하고 그 여자랑 새 출발할 수 있어. 그 여자? 그 여자가 누구죠? 그리고 낯선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 빨리 자유로워졌으면 좋겠어. 우리 아기도 태어나는데. 우리 아기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조심스럽게 계단을 내려가 1층 로비를 봤습니다. 그리고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숨이 멎었습니다. 남편이 젊은 여자와 포옹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의 배는 불러 있었습니다. 임신 6개월은 되어 보였죠. 시어머니도 그 옆에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으면서 말이죠. 세 사람은 병원 1층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황급히 몸을 숨기고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카페 구석자리에 앉아 그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계속 녹음하면서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조금만 참으라고 의사가 6개월 정도 남았다고 했다면서요.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언제까지 참아야 하냐고 자기는 배가 불러와서 숨기기 힘들다고요. 그러자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럼 결혼하는 거라고 애 낳고 신혼여행도 가자고.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걱정 마. 내가 다 처리할게. 우리 며느리 재산까지 합치면 12억인데. 그리고 임신한 여자의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손주 잘 키워야지.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엄마, 진짜 고맙다고.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요. 시어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5년은 참았다고, 이제 좀 살아야겠다고. 저는 카페 밖에 주저앉았습니다. 5년간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처음부터 저를 이용만 했던 겁니다. 구박도 학대도 모두 재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가 죽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게다가 남편은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고 그 여자는 임신까지 한 상태였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고 오히려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제가 죽으면 그 여자와 결혼해서 새 인생을 살 계획이었던 겁니다. 제 재산으로요. 집에 돌아와서 남편의 핸드폰을 몰래 확인했습니다. 외도녀와의 메시지가 수천 건이었습니다. 아기 초음파 사진도 있었고 마누라 죽으면 보험금으로 강남 아파트 사자는 메시지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1년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암 진단을 받기 전부터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겁니다. 시어머니가 숨겨둔 노트도 발견했습니다. 거기엔 상속 절차 정리, 보험금 수령 방법이 적혀 있었습니다. 장례식 최소 비용은 200만 원이라고 메모해 뒀더군요. 아파트 매도 후 신혼집 구입 계획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통장 내역도 확인했습니다. 남편이 제 몰래 빼돌린 돈이 3천만 원이었습니다. 외도녀에게 명품을 사주고 여행을 다니고 심지어 산부인과 비용까지 제 돈으로 낸 겁니다. 더 끔찍한 건 남편 핸드폰에 있던 시어머니와의 카톡 대화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의사가 길어야 6개월이래 라고. 남편이 답장했습니다. 다행이다. 더 오래 걸리면 어쩔 뻔했냐고. 시어머니가 또 보냈습니다. 외도녀 이름을 언급하며 배가 불러오는데 빨리 정리해야겠다고. 남편이 답했습니다. 알았다고, 항암 치료 그만하라고 설득하겠다고. 저는 그 메시지를 보며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제 장례식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죽을 병에 걸린 게 아니라 살해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5년간 구박받은 것도 암에 걸린 것도 모자라 이제는 빨리 죽으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눈물 대신 차가운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죽을 순 있어도 이대로는 못 죽겠다고, 죽기 전에 반드시 복수하겠다고, 제 인생의 마지막은 제가 쓰겠다고요. 다음 날부터 저는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더욱 약해진 척했습니다. 많이 아프다고, 힘들다고 말했죠. 시어머니와 남편 앞에서 자주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재산 정리를 도와달라고도 했습니다. 당신들 말이 맞는 것 같다고 치료를 포기할까 생각 중이라고요. 그러자 그들은 환호했습니다. 그래, 그게 낫다면서요. 하지만 속으로는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친정 엄마께 모든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엄마는 분노하셨지만 냉정하게 대처하셨죠.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변호사를 만나 상담했습니다. 외도 증거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재산 편취 미수죄도 성립할 수 있다고요. 시어머니의 무단 침입은 주거 침입죄로 고소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변호사는 재산 보호 방법도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남편은 완전히 제외하고 모든 재산을 친정 엄마께 상속하는 내용으로요. 저는 모든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녹음한 파일, 카페에서 녹화한 영상은 이미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시어머니가 재산을 노리는 발언을 할 때마다 녹음했습니다. 50개가 넘는 녹음 파일이 모였습니다. 남편과 외도녀가 만날 때마다 따라가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만삭의 배를 한 외도녀와 손을 잡고 걷는 남편의 모습, 세 사람이 함께 있는 CCTV 영상도 확보했습니다. 남편 핸드폰의 카톡 대화는 모두 캡처했습니다. 통장 내역도 출력했습니다. 횡령 증거가 명확했죠. 시어머니가 작성한 메모도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외도녀가 다녀간 산부인과 영수증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재산 보호였습니다. 남편이 몰래 진행하던 집명의 이전을 취소했습니다. 원래 저와 남편 공동 명의였던 집이었는데 제 지분을 친정 어머니께 증여했습니다. 남편에게는 상속세를 아끼려고 그런다고 거짓말했습니다. 남편은 의심하지 않았죠. 결혼 전 모아둔 예금 1억 원은 친정 동생 명의의 차명 계좌로 옮겼습니다. 주식과 펀드 3억 원어치는 친정 엄마 명의로 변경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생명보험이었습니다. 5억 원짜리 보험의 수령인을 남편에서 친정 엄마로 바꿨습니다. 남편 몰래 콜센터를 통해 처리했죠. 친정에서 주신 아파트 지분도 다시 친정 명의로 환원했습니다. 모든 작업이 끝났을 때 남편 명의로 남은 재산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시어머니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12억을 꿈꾸고 있었으니까요. 조사를 더 진행하면서 추가 증거도 발견했습니다. 남편이 회사 공금을 횡령한 정황이 있었습니다. 제명의 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한 기록도 있었죠. 외도녀에게 쓴 돈이 5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범죄 증거도 쌓였습니다. 무단으로 복사한 열쇠로 집에 침입한 장면이 CCTV에 10회 이상 찍혀 있었습니다. 제 물건을 훔치고 파손한 증거도 있었습니다. 친정 엄마와 자주 만났습니다. 어머니는 우셨습니다. 우리 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라면서요. 그리고 분노하셨지만 냉정하게 대처하셨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고 증거를 정리하고 고소장을 작성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갈 무렵 시어머니와 남편은 완전히 방심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한 달 정도 남았다면서 기뻐했습니다. 장례식은 화장으로 하고 최대한 조촐하게 하자고 했습니다. 보험금이 나오면 바로 강남의 아파트를 사자고 했죠. 남편은 주말마다 외도녀와 신혼집을 보러 다녔습니다.
집 구조를 바꿀 인테리어 업체까지 컨택해뒀더군요. 심지어 제 앞에서도 대놓고 말했습니다. 너 죽으면 이 방은 아기 방으로 쓸 거야. 시어머니도 말했습니다. 빨리 정리됐으면 좋겠다. 그들은 제가 곧 죽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제가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는지를요. 저는 병원 의사에게 부탁했습니다. 제가 위독한 척 연기를 할 테니 도와달라고요. 의사는 제 사정을 듣고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경찰서에도 사전 상담을 받으러 갔습니다. 주거침입죄로 신고하는 방법, 현행범 체포 절차를 확인했습니다. D-데이를 정했습니다. 외도녀의 출산 예정일 2주 전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장 들뜨고 방심할 때였죠.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저는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5년간 지옥 같은 시집살이를 견뎠습니다. 암 진단을 받고도 혼자 싸웠습니다. 그들은 제가 순한 양인 줄 알았겠죠. 하지만 죽음 앞에서 사람은 강해집니다. 이제 심판의 날입니다. 단 하나도 놓치지 않겠습니다. D-데이가 밝았습니다. 아침 일찍 병원 응급실에 입원했습니다. 의사에게 말했죠. 이제 시작이라고. 의사는 제 계획을 알고 있었고 협조해 주기로 했습니다. 위독 상황을 연출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긴급 연락이 갔습니다. 빨리 오라고 위급하다고요. 병원 복도에서 그들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저는 몰래 녹음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드디어 내 보험금 서류 챙겼지?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당연하다고, 빨리 처리하고 외도녀랑 혼인신고 하겠다고요. 시어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장례식은 화장으로 하고 200만 원이면 충분하다고, 우리 새 출발이라고요. 외도녀도 병원 1층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만삭의 배를 하고 환하게 웃고 있었죠. 남편이 내려가서 손을 잡고 커피를 사줬습니다. 그리고 제가 연기한 대로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병실에 들어온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살 것 같다고요. 그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남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다행이네 라고. 시어머니는 실망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라고. 퇴원 후 3일이 지났습니다. 저녁 8시 제 집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열쇠로 무단 침입했습니다. 계획대로였죠. 시어머니는 제 물건을 집어던지며 난동을 부렸습니다. 야, 넌 왜 안 죽어? 살아서 뭐하게? 더 소리쳤습니다. 우리 계획 다 망쳤잖아. 어서 죽으라고. 바로 그 순간 숨어있던 경찰이 등장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울렸습니다. 경찰 2명이 문 앞에 섰습니다. 시어머니는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자기를 집에서 쫓아냈다고, 여기는 자기 아들 집이라고 소리쳤습니다. 경찰이 물었습니다. 이 집 명의가 누구냐고요? 저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신분증과 등기부등본을 내밀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경찰이 말했습니다. 주거침입죄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요. 시어머니는 끌려가면서도 소리쳤습니다. 이 나쁜 년아, 은혜를 원수로 갚냐고요.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은혜요? 5년간 저를 구박한 게 은혜였나요? 남편이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죠. 저는 남편에게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혼소송 서류였습니다. 외도 증거 67건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재산 편취 미수 증거도 모두 들어 있었죠. 회사 횡령건도 고발하겠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내가 다 알고 있었어. 저는 대답했습니다.
5년 전부터 다 알고 있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병원 복도에서 당신들이 제 죽음을 기다린다는 걸 들었을 때부터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그게 언제냐고, 언제부터 알았냐고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애가 죽으면 재산은 다 우리 거야. 보험금도 짭짤하고. 그 여자랑 새 출발할 수 있어. 남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외도녀에게도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임신 증거를 모두 확보했다는 내용이었죠. 2주 후 법정이 열렸습니다. 저는 건강한 모습으로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으며 동시에 복수를 준비했던 그 시간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출한 증거는 방대했습니다. 녹음 파일 50개 이상, 영상 증거 30개 이상, 통장 내역과 카톡 캡처 수백 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법정에서 병원 복도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스피커로 울려 퍼지는 목소리들. 애가 죽으면 재산은 다 우리 거야. 보험금도 짭짤하고. 법정 안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방청객들도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들의 행위는 극악무도합니다. 암으로 고통받는 피해자에게 재산만 노리고 죽기를 바란 행위는 인간의 도리를 저버린 범죄입니다.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위자료 3억 원, 재산 분할로 남편 몫은 모두 제게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주거침입죄와 재산 편취 미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남편은 횡령죄로 추가 수사 의뢰되었습니다. 외도녀에게는 손해배상 5천만 원이 명령되었습니다. 판사가 제게 최후 진술 기회를 줬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5년간 지옥 같은 시집살이를 견뎠습니다. 명절마다 30가지 음식을 혼자 만들었고 새벽 6시에 들이닥치는 시어머니를 참았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 말했습니다. 일도 그만뒀고 인격 모독도 견뎠습니다. 암 진단을 받았을 때 가족이 힘이 되어줄 거라 믿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제가 빨리 죽기를 바랐습니다. 암보다 더 무서운 건 사람이었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다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살아남았고 당신들에게 절대 지지 않았습니다. 제 인생의 마지막은 제가 씁니다. 법정이 끝나고 시어머니는 호송차에 탑승했습니다. 남편은 경찰 조사실로 끌려갔습니다. 외도녀는 혼자 병원으로 갔습니다. 남편과의 연락은 완전히 두절되었죠. 저는 친정 부모님과 법원 앞에서 포옹했습니다. 친정 엄마가 말씀하셨습니다. 잘했다고, 정말 잘했다고요. 어머니는 우시면서도 웃으셨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온전히 제 명의인 그 집으로요. 깨끗하게 비운 집 안을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이 집에는 저를 괴롭힐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항암 치료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기적이라고 말씀하셨죠. 머리카락도 다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몸무게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건강해졌습니다. 저는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7년 전에 그만뒀던 그 회사에서 다시 연락이 왔었거든요. 복직을 환영한다고요. 동료들과 점심을 먹으며 웃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동료가 말했습니다. 언니 요즘 정말 밝아졌다고요. 주말엔 친구들과 여행도 다닙니다. 제 집에는 새 가족이 생겼습니다. 입양한 강아지 한 마리였죠. 이름은 희망이라고 지었습니다. 희망이와 함께 산책하며 창밖을 봅니다. 봄이 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친정 엄마와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엄마가 물으셨습니다. 이제 괜찮냐고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괜찮다고
이제 정말 괜찮다고요. 그날 밤 혼자 커피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암 선고를 받았을 때보다 가족의 배신이 더 아팠습니다. 5년간 참았던 시집살이, 죽음을 바라던 그들의 눈빛, 모든 게 악몽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겼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았고 끝까지 싸웠습니다. 그리고 인생은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옵니다. 희망이가 제 무릎에 머리를 기댑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말합니다. 우리 이제 행복하게 살자.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맺어집니다. 당신의 인생을 소중히 여기세요. 참는 게 미덕이 아닙니다. 나를 지키는 게 진짜 용기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인생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처럼요.